은퇴한 노년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저 술이나 담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나쁜 습관만 피하면 남은 생은 평온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해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세 가지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장 당신을 쓰러뜨리지는 않지만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활기 넘치던 사람을 표정 없는 껍데기로, 친구가 많던 사람을 누구도 찾지 않는 외톨이로,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던 사람을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무딘 칼과도 같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지만 지독하고, 피는 흘리지 않지만 서서히 당신에게서 삶의 방향과 판단력, 그리고 살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어르신들이 겪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진정한 만성적 붕괴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건강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이 세 자루의 칼이 그들의 삶 속에 숨어들어 매일 조금씩 그들을 갉아먹었고 결국 사람을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신다면 이 위험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2살이고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전에 제 생활 리듬은 출근할 때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공원으로 나가 에어로빅을 하고, 운동이 끝나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따뜻한 두유에 토스트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자식들 이야기, 늙어가는 우리들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점심에는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오후에는 노인복지관에 나가 노래 교실에서 반주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가르칠 노래 악보를 준비하곤 했죠. 저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비록 은퇴는 했지만 조금도 한가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면 늙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곁에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샤워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에서 차를 우리며 남편이 나오면 같이 아침 뉴스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전원코드를 뽑은 것처럼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리듬대로 억지로 춤을 추러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슬퍼할까봐 일부러 더 밝게 분위기를 띄워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대열 속에 서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주변은 다 아는 얼굴들이고 웃음소리도 여전한데 저만 철저히 이방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노래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이 다시 불러내도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도 일부러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상태가 좀 좋아지면 다시 나가자라고 다독였지만 그 기다림은 무려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안 가고 배달을 시켰죠. 원래 사람 북적이는 걸 좋아했던 제가 이제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싫고 바깥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걸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질투한다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더군요.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저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잘 지낸다. 날 더우니 물 많이 마셔라. 딸이 해외여행이라도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다라고만 했죠. 사실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버려서 어떻게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리듬으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기괴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남은 밥을 대충 때운 뒤 새벽까지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내용은 기억도 안 납니다. 때로는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보다가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고 싶었지만 불을 끄기가 무서웠습니다. 집에 저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불을 끄면 세상 전체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둠도 고요함도 죽음도 무서웠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부엌에서 미끄러져 꼼짝없이 36시간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있었고 아무리 기어가려 해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너편 과일 가게 사장님이 며칠째 제가 안 보이자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린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정신 상태를 염려했습니다. 심리검사를 받아보니 경도, 사회적 위축과 불안 성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정말로 고장났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고독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저는 복지관의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만 그렸죠. 그런데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에 힘이 있네요.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를 뿌려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 아직 살아있다. 나도 관심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천천히 다시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고 매주 행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두렵긴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압니다. 다시는 저를 가두지 않겠다고요. 아직 제겐 기회가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나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제 탓이었죠. 사람은 때로 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끊어내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영숙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무딘 칼은 병마나 사고가 아닌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그녀는 삶을 일부러 피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저 나중에 하자,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말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 결과 소리도 대답도 없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이죠. 당신은 그것이 평온함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은 고립된 섬이고 자유라 여기겠지만 실은 격리입니다.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뇌는 서서히 녹슬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김영숙 님이 그 어둠을 빠져나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대가는 낙상 사고였고 공포였으며 고독 끝에 붕괴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딘 칼은 더 흔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공회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바로 그 칼이 당신의 목표의식을 서서히 도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가두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사람이 아닌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호, 68살입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정비부서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매일 순찰 일정을 짜고 보고서를 쓰고 자재를 불출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일, 그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돌아갔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멈추지 않는 팽이 같다고 했죠.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당시 제 삶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몇 시에 역에 도착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선로를 점검하는지 딱딱 맞아떨어졌죠. 저는 심심할 틈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던 날 갑자기 멈춤 버튼이 눌린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본부장님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드디어 자유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첫 달은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장에 나가 걷고 7시에 아침을 사오고 8시엔 신문을 보고 오후엔 친구들에게 전화해 등산을 약속하고 저녁엔 뉴스를 봤습니다. 마치 출근할 때처럼 규칙적이었죠. 아내도 제가 너무 부지런을 떠니까 현역 때보다 더 열심히 사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저는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 늦게 나가기도 하고 아침 사러 나가기 귀찮아 배달을 시켰습니다. 친구 만나기도 시들해졌습니다. 누구는 아직 일하고 있고 누구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갔더군요. 전화 몇 통 돌리다 안 받으면 그만뒀습니다. 석 달째가 되니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뜬 11시에 일어나 오후까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계속 쇼폼 영상을 보거나 정치 뉴스, 유머 게시판을 뒤적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끄면 방은 캄캄한데 머릿속은 말짱했습니다. 시간 개념도 희미해져서 빨래는 사흘씩 밀리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독촉장이 날아올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저보고 어딘가 분 뜬 사람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멍하니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휴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전에 즐겨 입던 정장을 입고 외출하려는데 바지 단추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배가 공처럼 튀어나와 있었죠. 아무리 바빠도 몸매 관리는 잘해왔는데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85kg, 은퇴 전보다 10kg 가까이 불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딱 한마디로 저를 깨우더군요. 지금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부 위험 수준이에요. 이대로 안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을 보며 문득 제가 예약 안 된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릿속에 목표가 없는 환자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매일 임무가 있었고 점심에 어느 식당 도시락을 시킬지까지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밥을 몇 시에 먹을지조차 장담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내도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서 말하는데 힘도 없고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화를 내는 아내에게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기가 막혀 하며 말했죠. 당신 은퇴하면 사진 배운다면서요. 예전에 정비하면서 겪은 이야기글로 쓴다더니 다 헛소리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원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해야 쓸모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강좌에 등록도 해봤지만 신청만 하고 안 갔습니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날따라 아침잠이 쏟아져서 점심까지 잤거든요. 수업 시간을 놓치니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키지 않으니 동력이 생기지 않더군요. 회사 다닐 땐 마감 시간이 있고 독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거울 보기도 무서웠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배는 나오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 폐기 처분된 부품 같았습니다. 네, 몸은 아직 돌아가지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그저 소모품처럼 시간만 축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운동을 권했고 저는 억지로 알겠다고 했지만 매번 운동화 끈도 채 묶기 전에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연수 사진을 보내면서 형님처럼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선배가 요즘은 없네요라고 하더군요. 그 사진을 보는데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중독성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빠져나가니 제 존재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보려 시도했습니다. 예전 같은 리듬을 바라는 건 욕심이고 그저 하루의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장보기, 산책하기, 아내 대신 전구 갈아 끼우기, 옛날 정비 일지 정리하기. 저는 냉장고 문에 하루 한 가지 일리스트를 써서 붙였습니다. 첫날 체크 표시를 하는데 작은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이튿날도 해냈고 사흘째도 계속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걸로 목표를 되찾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헛바퀴 도는 공회전은 멈췄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라는 일상 속에 누워있는 것. 하루하루 아까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말이죠. 지금의 저는 거창한 가치를 실현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해야 할 그 일 하나를 위해 살아있다는 건 압니다. 그저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요. 박민호님의 경험은 두 번째 무딘칼이 질병도 노화도 아닌 바로 목표 상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깨어있고 먹고 움직였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대되는 내일이 없으니 매일이 일단 좀 있다가 나중에 내일 하지 뭐로 채워졌죠.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서서히 텅 비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로 자신조차 건드리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남이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목표는 거창한 꿈일 필요도 큰 돈을 버는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시장에 갈 장보기 목록 한 장, 매일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 일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을 지탱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두 개의 무딘 칼, 고독과 공회전이 어느 정도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면 세 번째 무딘 칼은 남이 직접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신의 지혜와 기회를 믿고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가장 처참하게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73살의 어르신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폐쇄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똑똑하며 남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스스로의 힘으로 더 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그 칼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자, 73살입니다. 저는 평생 특별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일처리 반듯하게 하고 매사 조심하며 살았죠.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됐고 하나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저는 우체국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정년까지 억척스럽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 제 손에 쥐어진 그 통장이 제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예금 이자까지 합쳐 대략 7억 원 정도 되는 돈.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내 자존심이라고요. 저는 늘 아끼며 살았습니다. 옷은 헝겊을 입고 채소는 떨이 상품만 샀으며 고기는 손님이 와야 샀습니다. 늙어서 돈 들어갈 곳은 건강식품뿐이었습니다. 다리가 시리고 눈이 뻑뻑해지니 건강을 위해서는 지갑을 열게 되더군요. 그게 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 전 아랫집에 이사 온 임 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60 초반의 옷차림도 세련된 여자였죠. 아파트 정자에서 볕을 쬐다가 인사를 트게 되었는데 자기가 실버헬스 동호회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영양제 공동구매도 하고 강연도 한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제 또래였고 빈자리가 없었죠. 양복을 빼입은 강사는 말솜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노인도 오래 살려면 잘 살아야 한다며 무릎 관절, 혈관 막힘, 치매 같은 이야기를 줄줄 읊는데 듣다 보니 다 제 얘기 같더군요. 강연이 끝나고 50만 원짜리 천연 효소 음료를 시음하게 해줬는데 오늘만 특가로 28만 원에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임 여사가 자기도 2달 먹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바람을 잡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의사 처방도 없는 약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매주 새로운 제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먹는 것, 붙이는 패치, 심지어는 수맥을 차단하고 수면을 개선한다는 양자 퀀텀 매트리스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엔 먹는 것만 샀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매일 수익금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고 친구를 소개하면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건강 공유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산업의 얼리버드라며 자신에게 투자하고 남도 돕는 거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거의 2억 원어치의 물건을 샀습니다. 다 쓰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까봐 혹은 단종될까봐 미리 사둔 거였죠. 누군가 물건을 쟁여두면 그게 다 자산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위층 최 여사에게도 소개를 해줬고 실제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돈이 들어오니 신이 나더군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재테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난 역시 똑똑해. 투자도 할 줄 알고 말이야. 하지만 몇 달 뒤 채팅방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가 왜 안 들어오냐는 질문에 관리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 처리가 늦어진다고 답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고 누군가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관리자가 그 사람을 방에서 강퇴시켰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전에 행사를 했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미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벌써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보니 가득 쌓인 매수 인증샷, 포인트 내역, 건강 강좌 알림.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자료들이 이제는 코미디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 쌓인 건강보조 식품들을 보니 태반이 뜯지도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내가 이 효소들을 퇴직금 대신 씹어 먹고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겐 말도 못했습니다. 욕심부리다 당했다고 노망났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해 보려 했지만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입맛이 없어 밥알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이웃이 말을 걸어도 대꾸할 힘이 없었죠.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저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퇴직금 정산도 도와주고 저축보험도 설계해 주던 제가 이런 뻔한 사기극 하나 꿰뚫어 보지 못했다니요.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어지럽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가벼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니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자니 그제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깟 고수익 쫓다가 노후 자금 날려먹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자식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텐데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곁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제 혼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들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평생 우리를 위해 아끼고 살았으니 이제 엄마 자신을 좀 용서해 주라고요. 퇴원 후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저 제가 사기당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남은 1억 원을 세 몫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소액 정기예금, 하나는 생활비 통장, 그리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 새 안경과 걷기 편한 운동화를 샀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딱 한 가지에만 투자하겠다고. 바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는 일에 말입니다. 김영숙님의 집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외출 전에는 가스 밸브, 문단속, 전기를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행동은 느긋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말소리가 작아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마치 남에게 방해될까봐 혹은 남의 눈에 띌까 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박민호님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삽니다. 아래층 도시락집 사장님 말로는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쓰레기 버리러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가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는데 사람들과 대화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정자 할머니는 가끔 새벽 시장에 나타납니다. 작은 카트를 끌고 제일 싼 고구마와 배추를 고르죠. 얼굴에 슬픔은 없지만 눈매가 매서워졌고 말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남들이 자신의 과거를 눈치챌까봐 서두르는 것처럼요. 이 세 분의 어르신 중 누구도 큰 병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닙니다. 다들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기억력도 있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벼랑 끝으로 몬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 자루의 무딘 칼이었습니다. 첫 번째 칼은 사회적 폐쇄입니다. 아무도 안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기 싫어하고 반응하기 싫어하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괜찮아 라고 하다가 정말로 혼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칼은 목표 상실입니다. 생활을 꾸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느낌과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깨어있으나 헛도는 공회전 상태로 날마다 힘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칼은 맹목적인 투자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집념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결국 거짓 희망에 돈도 털리고 자신감마저 털려버렸죠. 이 칼들은 빠르지도 잔인해 보이지도 않아서 당장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베어내고 깎아내서 활기찼던 사람을 반응만 남은 육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겉보기에 생활은 계속되지만 의지와 판단력은 이미 잘려나간 상태인 거죠. 많은 분들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사람 하나를 망가뜨리는 데는 굳이 누가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 이 세 자루의 무딘 칼을 놓아두고 하루하루 스스로를 갈아내게 두면 충분하니까요. 이 무딘 칼들에 맞서기 위해 거창한 수단은 필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활력과 자신감을 조금씩 되살려주는 일들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결의 회복입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라는 것도 갑자기 사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 하나 보내거나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눈인사 한번 하는 것도 접촉입니다. 김영숙 님이 미술 치료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요. 화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그림을 봐주고 나를 기다려준다는 사실. 그 작은 연결고리가 사람을 삶에서 잊혀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목표 설정입니다. 원대한 꿈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일 하나를 마쳤느냐는 것입니다. 박민호 님처럼 손톱 깎기, 빨래하기, 계단 오르기, 이불 널기 같은 평범한 일부터 시작하세요.
7일짜리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은 일광욕하기, 화요일은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 수요일은 새로운 반찬 만들기. 삶의 방향 감각이 생기면 일어나서 밥 먹을 때를 기다리고 밥 먹고 잘 때를 기다리는 무의미한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돈의 경계 지키기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처럼 자금을 용도별로 나누세요. 그리고 간단한 원칙을 세우십시오. 300만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일은 무조건 3일 뒤에 결정한다. 혹은 반드시 가족에게 먼저 말한다. 1년에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듣거나 의심스러우면 동네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게 독립이 아니라 언제 도움을 청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자루의 칼이 사람을 망칠 수 있다면 반대로 하나씩 다시 고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할 일 하나, 돈 관리 원칙 하나부터 시작해서 한때 명석하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오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됐어. 나 혼자도 괜찮아. 라는 말에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남에게 패기치기 싫은 배려일 수도 있고 늙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없고 욕구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자루의 무딘 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안 나가고 말 안 하고 목표 안 세우고 남에게 안 묻고 확인 안 하고 믿어버리고 배우려 하지 않고 이것들이 단번에 당신을 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당신의 판단력과 의지, 자신감을 지워버리고 나중에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조차 귀찮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들어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창가로 가서 오늘 뭘 할지 하늘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도 그 칼날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뭐 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 산 게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겁니다. 김영숙님, 박민호님, 이정자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보았거나 들었거나 혹은 직접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고립, 목표 상실, 투자 사기,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끝은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이미 닳아 없어진 상태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세 자루의 무딘 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의 노년을 서서히 잠식하는 이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어느 어르신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공유, 그리고 구독은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